135페이지죠. 신의성질의 원칙. 자, 민법 제2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통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법 제2조에 보면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거 완전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언급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권리 행사,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신의에 쫓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성실하게 하는 걸까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어떻게 하는 게 권리 남용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해석은 결국은 판례에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해석 방법에 대해서. 예, 여기는 실제로 법조문에 대해서는 시험에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 법조문의 해석을 또는 이 신의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죠. 이 판례들이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거기에 무슨 신의칙이 뭐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권리 행사, 의무 이행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하게 해야 되죠. 그다음에 권리 막 남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완전히 건전한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 본 수업 때 가서 이제 그 판례 가지고 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판례뿐만 아니라 판례가 아닌 것들도 여기서 시험에 나와요. 일반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상식이 또 출제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경직이 되면, 공부하면서 이게 경직이 되면 이건 안 배운 판례인데, 이번 시험에도 완전히 건전한 상식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틀리는 게 제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경직될 필요 없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 초등학생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판례가 나오면 그 판례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필요한 판례는 기본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건전한 상식 같은 게 시험에 나오면 좀 틀리는 경우가 있죠. 그쵸, 몰상식인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상식이 시험에 나오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의칙과 관련돼서는 그 밑에 있는 3번이 있죠.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사례다라고 해서요.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 모든 법률관계,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법률관계는 다 권리 행사하고 의무 이행할 때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되고, 권리가 있다고 해서 공권이 됐든 사건이 됐든 무슨 권리가 됐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부연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법률관계에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또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시험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강행법규는 거래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규를 강행법규라고 전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죠. 이 강행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하고 나하고 거래하면서 같이 강행법규를 위반했어요. 여러분도 위반하고 나도 위반했다. 그럼 여러분이 위반한 강행법규는 무효고 내가 한 거는 유효입니다라고 한 거는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목을 조르고 싶은 느낌이 생기는 애들이죠. 그럼 보세요. 또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여러분도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지만 나도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입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신의칙 위반이 아니죠. 신의칙을 위반했다는 얘기는 반칙했다는 얘기야, 반칙. 그럼 신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반칙 안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강행법규를 위반했는데 제가 위반한 것도 무효지만 여러분이 위반한 것도 무효입니다. 이게 반칙입니까, 아닙니까? 반칙 아니죠. 그럼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요거 하고요. 이거 좀 잘 나와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는 사건이긴 한데 우리 본 수업할 때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그 판례가 시험에 나왔죠. 이거는 매년 나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는 매년 나오는데 거기 2번, 3번, 4번 있죠. 2번, 3번, 4번. 요거는 이제 우리 기본서에서 봐야 되는 조금 어려운 판례입니다. 근데 이제 답은 1번하고 이제 5번에서 나왔어요. 1번하고 5번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판례는요. 제가 우리 수험생을 믿습니다. 암기해야 되는 건 절대 안 틀립니다. 예.
이 한국 사람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참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이 암기사항은 절대 안 들립니다. 그럼 1번 한번 보세요. 1번. 자, 세무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된 보수액이 거기 뭐가 나와요? 부당하게 과다하되죠. 그러면 그래서 신입 측에 반하는 경우에 그러면 과다한 보수를 다 줘야 됩니까? 적당한 정도만 줘야 됩니까? 적당한 정도만 줘야 되죠. 이건 판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아, 안 배웠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무효인 편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입 허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조금 이슈가 됐던 내용이 있죠. 이건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건 적당치 않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긴 하긴 했지만 뭐 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에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관련 법령에 위반해서 무효인 편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얘 완전히 지금 반칙 쓴 거 아닙니까? 법령을 위반했다, 편법을 썼다. 그래서 학교를 입학하거나 편입을 했다. 그럼 그거는 암만 오랜 기간이 지나든 어쨌든 간에 당연히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학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그 신의축 위반은 반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의축 위반 밑줄 쳐놓고 반칙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럼 결국은 편입학을 취소하는 건 반칙이다. 그래요? 이건 정당한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5번 지문이 틀린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상식 가지고 신의축과 관련된 건 이렇게 상식과 관련된 지문들도 가끔 한 번씩 나온다.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 수험생들 중에서 안 배운 내용이 1번하고 5번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안 배운 내용이죠. 저도 가르칠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제가 수업 시간에 5번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했다. 그럼 아마 뒤집어졌을 겁니다.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옳지 않은 거였는데 이제 2번에도 신의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였는데 자 어렵지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지문 있죠? 2번 지문. 계약 교섭에 무슨 문자가 나와요? 부당한 파기다. 그럼 벌써 여기서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는 거죠.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불법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 한 자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 다른 말로 이제 다시 한번 신의 측에 반한다는 밑줄 쳐놓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반칙이다. 근데 이게 의외로 신의 측에 반한다가 무슨 뜻인지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예. 자, 뭐 그런 정도인데 뭐 맞는 내용, 옳지 않는 내용 그러면 4번이 되겠죠? 예, 4번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21회의 기출문제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예, 분명히. 요거는 24번 시험 보면서 제가 알기로 20번 정도는 나왔던 지문이에요. 근데 24회 때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25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 이렇게 한번 볼게요. 권리의 주체는 아까 전 시간에 제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 권리를 행사한다는 얘기는 의무도 부담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법학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이제 그 법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하고 권리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요. 권리. 자, 권리는 원래는 법이 권리 위주로 이렇게 쓰여진 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오래됐죠. 근대국가 이후에 법이라고 하는 게 권리 위주로 쓰여졌지. 그전에는 전부 의무 위주로 쓰여져 있었어요. 의무 위주로.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자가 우리 다수의 자기 피지배 계층을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법이고 규율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시민들에게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 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무만 잔뜩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민혁명, 뭐 시민들의 어떤 계급이 이렇게 상승이 되면서 시민들이 이제 국가에다가 요구를 한 거죠. 아니, 우리 세금으로 왕도 또는 집권자들도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니네들이 우리한테 뭐 해줘라, 뭐 해줘라, 뭐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근대 국가 이후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현대 국가의 모든 법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권리 위주로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권리 그러면 이거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게 뭐냐면 의무인 거예요. 의무.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관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앞쪽 면에 500짜리 권리가 있으면 뒤쪽 면에 500짜리 의무가 있다. 물론 100%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개념은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권리인 것이고, 그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걸 권리의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란 얘기는 의무도 부담할 수 있는 자다, 그런 얘기겠죠. 이 권리의 주체인데 이 권리의 주체는 인입니다. 인. 이거 뭐죠? 시옷 아니고 그냥 인입니다. 인. 인. 이 인은 자연인이 있어요. 우린 자연인이죠. 그 다음에 법인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 중에서 인공지능을 가진 AI가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저는 AI는 모릅니다. 이건 AI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뭘까요? 기계입니다. 기계. AI는 물건이에요. 물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갖고. 그러면 여러분 반려동물은 어떨까요? 반려동물들. 이제 이번에 입법 예고가 다 하나가 됐어요.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민법 제98조 있죠? 예.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래서 98조 2가 생기면서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런 이제 법조문이 이제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3년 후에는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럼 기존까지 했던 모든 권리 의무 관계라든지 등록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바뀌어야 되죠. 물건이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후속법은 이제 나중에 생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것도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겠죠. 어쨌든 자연인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하고, 자연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럼 법인은 뭐냐? 법인은 법으로 사람처럼 취급하기로 되어 있는 집단을 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되고, 즉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갖는다.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권리 주체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자연인부터 한번 볼게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즉 권리 주체가 된다.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권리 능력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능력을 갖는다. 자, 여기서도 사람의 생존 시기는 사람이 출생해서 사망할 때까지가 사람의 생존 시기죠. 그럼 출생 과정을 보면은 어머니가 아기를 갖는 걸 포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태해서 아기가 산도를 뚫고 나오는 걸 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기가 사망을 하죠.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사망을 합니다. 요 기간이 이제 사람의 생애 기간인데,
자, 권리 능력을 갖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이다라고 한다면 생존한 동안 요 기간을 생존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생과 관련돼서도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머니 몸에서 완전히 노출됐을 때 그때 심장이 뛰고 있었으면 출생한 것이다. 사망 시점과 관련돼서도 심박종지설, 뇌사설이 아니고 심박종지설이죠. 심박이 완전히 영원히 멈추는 그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 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 능력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건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지능 정도를 의사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건 혼자서 완전하게 법률 행위할 수 있는 지휘 자격이다.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는 지휘 자격, 완벽하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휘 자격을 행위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 보고 몇 개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권리 능력, 그래요. 의의만 한번 볼게요.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사 능력이에요. 의사 능력,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지능 정도를 말한다.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은요, 타인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도 유효하게 완전한 법률 행위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행위 능력은 다른 사람 도움받지 않아도 계약 체결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능력의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행위 능력은 계속해서 공부할 것이고, 여러분 지원과 관련돼서 이제 의사 능력이 조금 여러분 이제 의사 능력에 관해서 조금 보충해야 될 게 있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본 수업 때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태아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시죠? 어머니가 포태해서 출생하기 전까지의 엄마 뱃속에 있는 생명체를 우리는 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태아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근데 나라마다 태아를 보호하는 정도는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 보호주의다 그러면 일반적이라고 하는 때 그 일반의 개념이 어디에나 다 적용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태아도 자연인과 똑같이 모든 법률 관계에서 다 자연인과 똑같이 권리 능력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 보호주의라고 한다면,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은 이제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개별적 보호주의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 태아를 보호하겠다는 법조문이 있을 때만 태아를 보호하겠다. 이게 이제 개별적 보호주의다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그렇습니다.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 태아를 보호하겠다는 법 규정이 있어야만 태아가 권리 능력을 갖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몇 개가 있느냐? 5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손상유유대 그래서 암기할 건데 지금 5개 있다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태아도 결국은 권리 능력을 부여해서 몇 개 분야에서 5개 분야에서만 보호하고 있다. 아시겠죠? 네, 나중에 암기할 겁니다. 자,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다. 보니까 140페이지에 거기 보니까 5개 있죠? 우리 민법상 개별적 보호 규정이라고 해서 5개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손상유유대 순서대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암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암기하시기로 하고. 이번 과정에서는 암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흘러가듯이 듣기만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건 이제 이 행위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아까 제가 행위 능력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혼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완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휘 자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행위 능력이 있는 자는 성년자인 거예요. 성년자. 성년자 19세를 기준으로 미성년과 성년이 나누어집니다. 19세 이상자를 성년자라고 하고, 성년자는 자기 혼자서 완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부모의 도움받을 필요 없습니다. 혼인도 자기 혼자서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행위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행위 능력자가 그래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행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규정해 놓고 이 사람들 제외하면 모두 다 행위 능력이 있는 자.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행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혼자서 완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과거에는 무능력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무능력자 그러면 또 너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구분했냐면 제한 능력자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 능력자를 규정하고 제한 능력자가 아닌 자는 다 행위 능력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한 능력자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먼저 연령이 19세가 안 된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해서 피 많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실 거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제한 능력자는 혼자서 완벽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그게 부족한 자일까요?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움 없이 했을 때 그럼 그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행위 능력자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완전한 법률 행위 할 수 있는 자죠. 그러니까 이 자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법률 행위 했을 때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한 능력자는 혼자서 완전한 법률 행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죠. 얘가 계약 같은 거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도움 없이 체결한 그 법률 행위 계약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취소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요. 미성년자 갖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미성년자가 갑이 17살 먹은 애예요. 을은 중고 컴퓨터 매매상입니다. 얘한테 가져갔습니다. 노트북 컴퓨터 가져왔는데 시가가 50만 원짜리입니다. 이 노트북 컴퓨터를 얘한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매매하고 있는데 갑한테는 부모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으로서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이 매매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경우와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저 매매에 대해서 부모가 동의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이건 완전한 법률 행위를 한 거죠. 계약을 체결할 때 도움을 받은 거죠. 그죠? 근데 동의 없이 이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저 녀석이 아주 그냥 교묘하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또 얘가 소년 가장인 줄 알고 5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격려 차원에서 5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서 세상 밝은 것이다. 밝게 살아라. 힘내서 살아라. 즐겁게 살아야 된다라고 격려까지 해줬는데 얘가 정말 즐겁게 500만 원짜리 가지고 친구들 불러다가 잔뜩 술을 먹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 없이 한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잔뜩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와갖고 여기 와서 뭐 합니까? 저 아버지 동의 없이 어머니 동의 없이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취소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간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법정 대리인도 아니 내 동의 없이 이거 계약 체결했네. 이 법정 대리인도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취소했으면 을은 저 중고 노트북 컴퓨터 돌려줘야 되죠. 그대로 다 돌려줘야 됩니다. 저걸로 인해서 혹시 임대에서 생긴 이익이 있다? 그것까지 돌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갑 측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술 먹고 남은 돈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걸 이제 현존 이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거죠. 현존 이익의 범위는 또 한 6개 정도로 또 나눠서 판례가 정하고 있는 현존 이익은 또 암기해야 됩니다.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 개념만 정리합니다. 제한 능력자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도움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나중에 취소해 버릴 수 있습니다. 취소하게 되면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야 된다. 물론 이제 여기는 악이다. 즉 얘가 제한 능력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고 있는 거죠. 격려까지 해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만 주면 되겠지만 하지만 얘는 선악불문하고 언제든지 뭐만 주면 돼요? 남은 이익만 주면 된다 그러는 거죠.
그 굉장히 큰 손해가 여기 생길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제한능력자 제도, 즉 제한능력자 제도는 제한능력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일방적으로 제한능력자를 보호합니다. 그 제한능력자의 종류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몇 살이 안 된 자?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가 미성년자입니다. 그럼 18세부터 미성년자겠죠. 자, 그다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요,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의 심판을 받는다든지 한정 후견의 심판을 받은 자예요. 물론 법률행위의 범위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개념 자체가 심판을 받은 자인 거죠. 이제 여기서 좀 더 심각하게 조금 부족하신 분이 피성년 후견인인 거예요. 피성년 후견인은 많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이제 뒤에 가면 법조문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여기는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피성년 후견인이죠. 사무 처리 능력이 어떻답니까? 지속적으로. 이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건 또 교육을 잘 받고 그러면 또 회복될 가능성도 있고 어떤 질병 같은 데서 또 회복이 되면 또 가능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더 심각한 거죠. 보호 정도는 여기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후견 제도 중에서 피특정 후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에듀윌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 피특정 후견인은 똑같이 우리 그 법정 후견 제도 중에 하나지만 얘는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일시적 후원이나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이건 더 이상 뭐 공부할 거 없습니다. 얘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요거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얘도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특정 후견의 심판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한 능력자는 어디까지가 제한 능력자고? 얘네들. 그럼 피특정 후견인은 법률행위 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기는 해야 되지만 좀 특이한 게 도움 없이 했어도 얘는 제한 능력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법률행위 했어도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고 완전하게 유효가 된다. 조금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접근은 똑같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부족한 자. 여기는 특정 사무 또는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해주고 뒷부분은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이거는 부족한 자. 이거는요. 특정 사무 또는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자. 처음부터 지금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이 머리 아픈 건 다음 과정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거기 보니까 제한 능력자 거기에 니은에 한번 볼게요. 제한 능력자 제도는 제한 능력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줄 좀 쳐놓으시고요. 제한 능력자의 유형은 미성년자 거기 보이십니까? 거기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되고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그냥 읽어만 볼게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중요한 말 나옵니다.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보이시죠? 이런 사람은 이제 법원의 심판을 받으면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고요. 그 법률 행위까지는 보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피한정 후견인 나오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중요한 말 나옵니다.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이게 구별 기준이 지속적 결여냐 부족하냐
요거만 가지고 판단 기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법률행위 범위도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인입니다. 특정 후견, 거기는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 다 줄쳐놔야 되겠죠. 특정 후견 심판을 받아도 제한 능력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기본적인 차이가 얘네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 법률행위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얘네들은요, 혼자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했다라고 하더라도 취소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거기에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치적 제약으로 줄쳐야 되겠죠.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자. 얘는 제한 능력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제한 능력자 아니라고 했죠. 여기에는 동그라미 B에 있는 내용도 다 줄쳐야 돼요.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얘네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죠, 뭔가. 하지만 특정 후견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얘는 제한 능력자 아니라 그랬습니다. 정상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거 개념만 좀 정리하시고, 지금까지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도 보호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거죠. 제한 능력자만 보호해서는 안 되죠. 상대방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서 제한 능력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상대방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측에다가 야, 이 법률행위가 있었는데 이 법률행위 얘가 취소하기 전에요. 취소할 거야 말 거야. 빨리 결정해서 알려줘. 라고 하는 확답 초구권도 있고요. 또 이거 취소될 것 같은데 내가 계약 체결할 때 얘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나한테 손해가 더 커질 것 같다. 그럼 철회도 할 수 있어요. 계약 안 해. 없었던 걸로 해. 그리고 철회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혹시 단독행위였다라고 하면 거절도 할 수 있고요. 얘가 속임수를 크게 썼을 때는 또 취소권이 배제가 되기도 합니다. 벌써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방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뭐에 따라서 형평의 원칙상 제한 능력자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가 돼요. 근데 그에 상응해서 상대방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제도도 있다. 그래서 상대방 보호제도는 크게 이제 일반적 특유의 보호제도, 항상 이 일반이라는 얘기가 좀 혼란스럽긴 한데 일단 일반적 보호제도도 있고 특유의 보호제도도 있는데 이게 이제 4개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요거 정도만 우리 여기서 거론하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면 그에 상응해서 상대방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이런 정도 나중에 이제 암기 제가 시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문제는 그 부재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라고 하는 것도 암기 사항입니다. 이거 우리 허유 대만 근치라고 해서 본 수업 때 제가 암기 시킵니다. 기본서 가지고요. 그 암기 사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우리 문제에 보시면 4번 지문이 시가 300만 원짜리 물품을 100만 원에 매수했다라고 하는 거 나오죠. 여기 보세요. 시가 50만 원짜리 물건을 500만 원에 팔았죠. 이거 취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취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했죠. 그럼 결국은 거기는 금액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취소가 가능한 얘기죠. 가능한 거래죠. 자, 그 다음에 부재자 제도와 실종 선고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재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민법 공부하기 전에 부재자 주로 어디서 많이 들으셨어요? 공직선거할 때 부재자, 투표 이런 거 많이 하죠. 이 부재자의 개념은요, 모든 사전적 의미가 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살던 주소지를 우리 민법에서는 종전 주소지 또는 종래 주소지라고 하거든요. 종래 주소지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부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부재자라고 한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그 부재자가 공직선거법에서 얘기하는 부재자는 뭐냐? 공직선거법에서 얘기하는 부재자. 그러면 종래 살던 곳을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데 그 사람을 투표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에서는 부재자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민법상 부재자 제도는 왜 필요한 걸까요?
민법상 부재자 제도는 왜 필요한 걸까? 민법은 무슨 법이라고 얘기했죠? 재산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민법상 부재자 제도는요, 종래 주소지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가 생겼는데 그 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재산. 그럼 그 남아있는 재산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뭔가 욕심 있는 사람들이 다 뜯어먹고 하이에나 같이 다 뜯어먹고 하나도 안 남겠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일종의 국가에서 그 부재자가 돌아올 때까지 부재자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부재자가 돌아오면 되돌려주는 제도가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결국은 부재자 제도는 무슨 목적의 제도입니까? 그렇지,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해서 나중에 부재자가 돌아오면 부재자에게 되돌려주게 되면 돌아와서 재산이 잘 유지되고 있으면 사회로 원만하게 복귀가 가능하겠죠. 네, 이게 이제 부재자 제도인 거예요. 그럼 과정에서 여러분 무슨 압박받지 마시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쭉 가세요. 제가 줄치라고 하는 거 이외에는 줄치지 마세요. 지금 그 효과도 없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부재자 제도는 부재자가 나중에 돌아와서 재산 활동, 경제 활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제도인데 법원에서 판사들이 부재자가 생겼는지 다 압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항상 등장해요. 민법에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고 합니다. 모든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검사인 거예요. 검사. 느낌이 와요? 안 오죠? 이상하게 그거는. 그냥 무서운 존재였지 않습니까? 아유, 저기 걸리면 더러워. 이거밖에 기억이 없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검사도 그래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요. 이 사람 재산 관리하게 해달라고. 그럼 법원에서 판사가 직접 와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사람을 선임을 합니다. 부재자 재산 잘 관리하고 처분이 필요하면 처분행위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잘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당사자가 돌아오면 되돌려줘라. 이게 이제 부재자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실종선고 제도인데요. 실종선고는 이렇게 종래 주소지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부재자가 생사 불분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실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실종자라고 얘기하기는 부재자하고 경계가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래 주소지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부재자가 생사 불분명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소식이 완전히 끊겨가지고. 그래서 일반 실종은 아무 이유 없이 연락이 끊겨서 5년 이상이 지났다. 아니면 이 정도는 사망했겠는데 라고 느낌이 올 정도의 큰 사건을 당했던 사람이죠. 항공기가 추락했답니다. 그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자 연락이 안 온대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 다음날 바로 이 사람 죽은 사람이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 1년 정도를 기다려주는 겁니다. 선박이 침몰했답니다. 여기에 타고 있던 자가 생사가 불분명해진 거예요. 그럼 또 한 1년 정도 기다려주는 거죠. 전쟁에 나간 자가 전쟁이 끝났는데도 소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때도 한 1년 정도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위난을 당한 자가 있다. 쓰나미에 쓸려 나갔다는 얘기예요. 쓰나미에. 그런데 1년 이상 소식이 없답니다. 그럼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덩어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집 나가서 5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던 자. 몇 년이요? 5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던 자. 아니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어떤 사태를 당한 자가 1년 동안 소식이 없다. 5년하고 1년이네요. 그렇죠? 아까 항공기, 선박, 전쟁, 기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동안 소식이 없대요. 그러면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사망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누구? 배우자.
배우자가 그냥 걔 삐져갖고 집 나갔는데 5년 동안 소식이 없대요. 그럼 배우자는 얼마나 속이 썩고 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철딱선이 없는 거, 또 뭐라 그러지? 살짝 삐져갖고 집 나가서 소식이 없대. 이때는 그 생사가 불분명한 사람을 돕기보다는 잔존 배우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실종선고제도가 존재합니다. 자,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계약관계, 거래관계를 맺었는데 5년 동안 소식이 없다. 그럼 그 거래 상대방은 거래활동 전혀 못하고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그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정한 청구권자가 청구합니다. 여기도 검사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청구하면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해버립니다. 그럼 실종 선고를 해버리면 종래 주소지 있죠? 최후 소식이 있었던 그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민법상 법률관계를 사망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법원에서 뭘 한다 그랬어요? 실종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 사망으로 간주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사망으로 간주해버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민법상 법률관계는 전부 다 사망이 돼버리는 게 민법상 법률관계만, 공법관계 말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잔존 배우자는 재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은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된다는 얘기는 채권 채무 관계가 정리가 싹 다 된다는 얘기예요. 재산 관계가 정리가 되니까. 이런 제도를 실종 선고 제도다. 물론 실종 선고에서 잔존 배우자 재혼도 하고 재산 관계 다 정리하고 채권 채무 관계 정리했는데 나중에 살아서 싹 돌아왔다, 짠하고 돌아왔다. 그럼 실종 선고를 취소하게 되고, 실종 선고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실종 선고 없었던 게 돼서 재산 다 돌려줘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묶여있는 법률관계와 현재 묶여있는 그 잔존 배우자를 도와주기 위한 실종 선고 제도를 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재자 제도는 종래 주소지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예요. 얘는 생사불명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디 있는지 아는데 걔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면 이해관계인 검사가 청구해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되돌려줘서 사회로 원만하게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가 부재자 제도라고 한다면,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실종자는 실종 선고를 통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법률관계를 종료시킵니다. 그것도 사법상, 민법상 법률관계만 종료시킵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관계 정리하고 잔존 배우자 재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실종 선고 제도다. 이해하셨죠? 큰 틀로 개념 정도만. 이거는 암기할 게 많아요. 뒤에 가면 이해관계인 검사할 때 거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또 암기해야 되고, 실종 선고 진행 과정과 취소 과정까지 또 이렇게 암기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첫 수업에 이거 하면은 다음 주에 다 도망가요.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깊이 안 들어가고 쉽게 유도하려고 꼬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쉬운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틀을 잘 알면요, 이 틀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살 붙이는 건 괜히 좀 쉬운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민법 배우는 게 아니라 민법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법 공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재자 제도, 실종 선고 제도. 자, 좋습니다. 실종 선고 제도까지 쭉 한번 봤고요. 한번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145페이지에 보면 법인이 나오죠? 찾으셨나요, 법인? 법인은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되는 집단을 법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법인을 만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걸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법인도 여기에 한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민법상의 법인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우리 상법상의 회사법인들 있죠. 이것도 다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청산 절차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자, 민법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되는데, 자, 자연인은 출생해서 사망을 하죠. 그죠? 근데 법인은 출생합니까? 출생 안 하죠. 법인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설립을 합니다. 자연인은 출생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경제활동 여러 가지 하죠. 자연인 스스로가 하잖아요. 법인은요, 성립을 했대요. 설립행위에서 성립했대. 그러면 법인이 숨 쉽니까? 법인이 여자친구 만납니까? 그러면 법인이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가 하는 거죠? 법인의 기관이 있죠. 기관의 종류, 이사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또 사원총회가 있고, 이런 애들이 법률 행위합니다. 자연인이 불법행위하면 스스로 책임지죠. 근데 법인의 기관이 불법행위했다. 법인의 기관이 직무와 관련돼서 법률행위하다가 불법행위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법인의 기관이 직무와 관련된 행위는 법인이 한 행위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인의 불법행위에서 지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직접 한 자연인 그 기관은 보호가 되느냐? 아니야. 그 자연인도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그 다음에 자연인은 사망을 하죠. 법인은 사망을 합니까? 법인은 사망이 없어요. 자연인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제도에 의해서 재산관계, 채권, 채무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가 돼버립니다. 근데 법인은 사망이 없죠. 그럼 법인은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자연인은 그런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죠? 상속제도에 의해서 채권, 채무도 재산만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승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망한 자연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더 많다. 그러면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서 사망자에 대해서도 파산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법인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법인이 소멸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인이 소멸되는 걸 뭐라 그래요? 해산한다고 얘기하죠. 그럼 해산하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되는 거야? 채권 채무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법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법인의 종류는 사람들의 집합체인 사단법인과 재산의 집합체인 재단법인 이렇게 나눠져요. 이 사단법인은 영리 사단법인도 있고 비영리 사단법인도 있습니다. 근데 재단법인은 뭐밖에 없어요? 비영리밖에 없습니다. 영리 재단법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우리 민법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비영리 법인만 우리 민법의 적용 대상인 거예요. 요거는 민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영리 사단법인은 상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 책으로 잠깐 이렇게 보시면요. 법인의 성립, 그러면 설립행위 해야 되고 주무관청에 허가해야 된다. 재단법인의 설립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설립행위 하게 되면 법인이 성립하는 건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 아세요? 부동산만 등기부 등본이 있는 게 아니라 법인도 설립행위 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그래야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립등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등기하게 되면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양쪽 가로 2번에 보니까 법인도 불법행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책 보지 마시고 잠깐 보세요. 법인이 무슨 행위를 하는 거 아닌데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럼 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관으로서 이사가 했어야 된다고. 이사가 지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뭐와 관련된 행위를 해야 돼? 직무. 이사로서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했고, 그래서 제3자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그게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법인이 혼자 책임집니까? 이사도 같이 책임집니까? 이사도 같이 책임지는 거야.
근데 이제 혹시 뭐 재수 없는 얘기지만 법인의 대표 기관이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더 편해요? 이사 개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더 편해요? 법인의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더 편해요. 그 이유가 뭐냐? 법인은 재산의 규모라든지 활동 이런 것들이 등기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연인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눈빛 보니까 재산이 많겠는데 이거 눈빛이 절묘하게 속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자연인은 자연인의 재산 압류해서 소송할 일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법인은 등기부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손해를 받잖아요. 그럼 법인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 해주죠. 그럼 그 이사한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원래 구상권 행사하면 안 되는 관계인데 법이 특별히 구상권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대표기관 개인한테 손해배상 해라. 그래서 법인이 이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자기가 준 만큼.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알라고 하지 말고 이 정도만 알아도 실제로 우리 시험 공부할 때도 요거 범위예요. 여기서 조금씩 살붙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게 불법행위 책임이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기업의 대표기관이 했어야 되는 거고 직무에 관련된 행위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뭐 그런 정도 그냥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법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줄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면책되지 않는다. 금방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성관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표자에게 뭐도 할 수 있다고요?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그 밑에 이제 21의 그 기출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대표기관의 종류는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이렇게 합니다. 특임청의직 한번 해보세요. 특임청의직 이게 이제 대표기관의 종류예요. 근데 나중에 암기할 건데 그 문제는 청산인은 그럼 대표기관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임청 할 때 청이 뭐예요? 청산인이죠. 그럼 걔도 대표기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행위 성립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돼 있죠. 사실은 암기하라고 하는 거, 줄치라고 하는 거 요거만 싹 이렇게 좀 해놓으면 60점 이하로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소멸입니다. 법인의 소멸은 자 보세요. 자연인의 소멸은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죠. 법인의 소멸은 해산이거든. 해산. 사람을 모아서 법인을 사단법인 만들어요. 재산을 모아서 재단법인 만드는 거야. 모아서 만들고 모아서 만들었으니까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소멸이 되는 거죠. 자연인 사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된다고요? 청산 절차. 그때 청산인이 이제 취임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무슨 해산사유라고 해서 이것도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해산사유에 달파만, 취사, 무결 그래갖고 한 달 동안 파만 먹으면 몸은 깨끗해지지만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암기시킬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보기로 하고요. 자, 좋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우리 24회에 나왔던 기출문제도 그거예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달파만, 취사 찾으란 얘기죠. 그럼 결국은 공통해산 사유가 아닌 뭘 찾으면 되는 거야? 무결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이제 암기할 겁니다. 달파만, 취사, 무결 이래서 암기할까? 이거 단순한 암기사항이에요. 지금부터 미리 해봐야 또 잊어버리니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24에 나왔던 문제고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서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 건 지금 비법인 사단 재단은 안 할 거고요. 권리의 객체가 나오죠. 권리의 객체 이건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